자, 오늘은 바이오 시그널링 12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하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주로 얘기를 나눌 거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그널링에 대한 것들이 이제 첫 번째는 전반적인 특징들 얘기할 거고요. 크게는 이 책의 한 3분의 2 정도가 뭐 소 챕터가 이제 쭉 나눠져 있는데요. 12.1에서 12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한 반절 정도가 12의 4, 그러니까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즈까지 내용이 한 반절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게이트 이온 채널까지가 한 3분의 2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시그널링의 이제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있지만 이 GPCR하고요,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 하고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순서에서 얘기했지만 시그널 트랜스트럭션 또는 신호 전달, 뭐 바이오 시그널링, 생체 신호에 대한 특징들을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특이성이라고 하죠. 스페시피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첫 번째 뭐 리간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호 물질, 신호 분자죠. 리간드 S1으로 여기는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반응한다기보다는요. 이게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멤브레인 리셉터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것들은 핵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주로 스몰 몰레큘 또는 뭐 라지 몰레큘 등 수용체하고 결합을 되는데, 수용체하고의 어떤 특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신호 물질과는 결합하지는 않지만 특정 물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할 때 프라이머리 메신저라 얘기도 하고요, 리간드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물질이 수용체하고의 어떤 특이성이 있어야 된다. 이 특이성이 이제 주로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컨스턴트 또는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바이오 시그널링의 특징은 뭐냐면 증폭이죠. 앰플리피케이션인데요. 보통 보면 신호가 신호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리스판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여러 단계의 여러 단계의 어떤 신호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효소 1에서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원 스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뭐 두 스텝, 또는 뭐 세 스텝, 뭐 더 이상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캐스케이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효소 1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은 2번, 다른 2번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물질이 효소 3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단계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신호가 증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메신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성과 증폭, 이게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바이오 시그널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전 책에는 나오지는 않았던 건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책, 그러니까 칠판이죠. 레인저 칠판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모듈레리티라고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바이오 시그널링 트랜스덕션의 특징이 뭐냐면 프로테인 인터랙션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호 전달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프로테인 인터랙션, 프로테인 바인딩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떨어져 있다가 바인딩이 되었을 때 이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나고, 이 스트럭처 체인지가 다른 액티비티를 가지는, 뭐 활성화된다거나 불활성화되면서 시그널이 전달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던 단백질 인터랙션 하는 것도, 어떤 단백질들은 엔자임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백질들은 엔자임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여러 단백질들하고 결합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1학기 때 기억을 상기하면 모티프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이 모듈화라는 것은 약간 도메인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백질 인터랙션 중에 이런 도메인, 이런 모듈이 있을 때 각각의 이 모듈들이 결합능에 대한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듈 같은 경우는요, 포스포릴레이션 되고 이 리셉터하고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중간에 있는 이런 물질들은 포스포릴레이티드 된 어떤 부분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모듈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단백질이 긴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레고처럼 어떤 부분은 어떤 단백질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 이런 부분은 다른 단백질하고 인터랙션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모듈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일단 복합체를 형성할 때 보면 이거는 무슨 어떤 특정한 부위랑 결합할 수 있는 도메인 또는 모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인터랙션에서 이 모듈이라는 것은 여러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어떤 특정한 결합 모듈 또는 결합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따로 이 챕터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감 소실, 뭐 적응, 뭐 영어로 desensitization, adaptation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수용체 결합이 되어 있고, 이 신호 물질이 희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수용체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계속 그 신호가 고농도로 유지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수용체가 그 신호랑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디센스타이제이션, 계속 어떤 신호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어떤 바이오 시그널링의 특징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디센시타이제이션 또는 어댑테이션이라는 어떤 특징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시그널이 계속해서 작동되기보다는 어떤 리스판스가 일어나고 필요 없을 때는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댑테이션 또는 디센시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신호가 계속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통합이라는 건데요. 통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호 1과 신호 2가 서로 다른 수용체의 결합을 해서 같은 어떤 농도의 변화 또는 같은 볼티지가 변화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거는 뭐 굉장히 높은 농도의 농도가 증가될 수 있지만 신호위가 수용체 2에 붙었을 때는 농도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중간 대사산물을. 그랬을 때는 결국은 통합이라는 의미는 이것의 차이 또는 어떤 경우는 시그널이 농도 차이가 아니라 볼티지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가 인식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그런 어떤 통합적인 기능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국소화 반응, 로컬라이제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신호가 수용체 결합해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데 신호 제거제가 그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신호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디퓨전 돼서 세포 내에서 다른 어떤 어, 몰레큘에 다른 어떤 단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에 관해서는 그 국소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시그널이 스탑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신호 제거제가 이 수용체 근방에 있다가 여기서 일어나는 신호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어차피 신호가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으로 핸드오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신호가 계속 시그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로컬라이제이션 그 부분에서만 일어날 수 있도록 신호 제거제가 바로 가동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시그널링이라는 것은 계속 시그널이 가는 게 필요 없을 때는 스탑이 돼야 되고 터미네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신호 제거제 또는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있는 것들이 같이 있는데 이런 어떤 신호 제거제가 같이 근방에 어그리게이션 덱 또는 어셈블리 형태로 그룹핑이 되어 있을 때는 이 국소적인 반응이 일으킬 때 아주 유리한 반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호 전달 조절자 유형 이 위가 좀 조금 잘렸는데요. 아이고, 조금씩 잘리는군요. 여기 제목은요. 신호 전달 조절자 유형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PPT 파일과 이 프로그램하고의 조금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여기 제목은 신호 전달 조절자 유형. 그래서 그러면 시그널 트랜스덕션 바이오 시그널링이 어떤 타입이 있는가?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일 먼저 그 신호 물질의 수용성,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느냐, 솔루블하냐, 인솔루블하냐. 그 말은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멤브레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일 경우에는 멤브레인 리셉터를 경유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1번, 2번 또 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멤브를 통과하지 못하는 신호 물질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G 단백질 짝지움 수용체, 뭐 한글로 써서 좀 그렇긴 한데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해서 G 프로테인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중간에 신호를 전달할 때. 그래서 G 프로테인이 커플드 돼 있다. 뭐 짝지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리셉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리간드 또는 1차 신호 물질이 왔을 때 리셉터에 결합을 하고 그 중간에 G 프로테인인 게 커플도 돼 있고 이게 활성화돼서 어떤 엔자임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G 커플드 리셉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게 요 수용체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체 타이로신, 그러니까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 요소라고 그랬는데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예요. 리셉터 자체가 엔자임인 거죠. 그래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1학기 때 얘기를 했었는데 카이네이즈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 그러니까 세린과 스레온의 포스포릴레이션을 붙일 수 있는 엔자임. 다른 하나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 해서 타이로신의 포스포릴레이션을 이제 인산화될 수 있는 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해서 타이로신의 포스포릴레이션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리셉터 자체가 엔자임 액티비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간드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도 리간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신호 물질이라고 보면 되고요. 리간드가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이 있는 부위죠. 이렇게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어느 부분에 이제 인산화를 시키죠. 인산화 시키고 이 인산화된 어떤 물질이 핵 내에 들어가서 결국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폐 이온 통로인데요. 결국은 이것도 리간드가 결합하기 전에는 이 채널이 클로즈 되어 있든 폐쇄되어 있다가 리간드가 결합을 하면 어떤 특정한 이온에 대해서 오픈이 되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게이티드 이온 채널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어떤 리간드 결합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볼티지 게이티드, 그러니까 볼티지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채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티드 이온 채널에 대한 것들은 뭐 이 챕터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리간드가 멤브레인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 멤브레인 막을 통과하고 여기에 핵 수용체가 있죠. 뉴클리어 리셉터라는 핵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이 뉴클리어 리셉터가 결국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 아주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네 가지 타입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은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G 단백질 짝지음 수용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G 프로테인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죠.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힐릭스라고 해서 알파 힐릭스가 7번 멤브레인을 관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리셉터가 그렇다는 거죠.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힐릭스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G 프로테인 커플도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G 프로테인의 헤테로트라이머랑 인터랙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테로트라이머라는 것은 G 프로테인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개 다른, 그래서 G 알파, G 베타, G 감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G 알파는 GTP, GDP랑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알파가 GDP랑 결합을 하고 있으면 베타 감마 다 결합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리간드가 붙어서 GDP가 GTP하고 익스체인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G 알파가 활성화되면서 G 베타와 감마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거는 실제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세븐 트랜스 멤버 힐릭스랑 G 프로테인의 헤테로트라이머하고 결합 인터랙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간드가 리셉터에 붙었을 때 그럼 리셉터가 수용체가 활성화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아까 방금 G 알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GDP라는 게 GTP랑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킥 아웃되고 GTP가 이제 G 알파에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G 베타 감마가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G 알파에, 그러니까 이 말은 GTP가 결합을 하면서 G 프로테인이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 감마가 떨어져 나오고 이 G 알파는 특정한 엔자임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걸 좀 이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G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GTP 바인딩 프로테인의 어떤 약자예요. 그래서 G 프로테인이라고 하면 GT 페이지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GTP가 결합을 하고 이에 항상 얘가 활성화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GT 페이지 활성화, G 알파라는 단백질이 GT 페이지, GTP를 깰 수 있는 하이드롤라이즈 할 수 있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 GTP의 GDP로 분해가 되죠. 그죠? 가수 분해가 되면서 결국은 이 시스템 원 상태로 resting state, GDP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되면서 다시 베타 감마가 다시 어소시에이션 되는 거죠. 그러니까 G 알파가 활성화되고 GTP가 결합이 되었을 때는 베타 감마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G알파의 GT 페이즈 활성화 때문에 GTP가 GDP로 변환이 됐을 때는 다시 레스팅 스테이트로 가게 되니까 액티베이션 스테이트에서 레스팅 스테이트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G 알파하고 그다음에 베타 감마 결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야 될 숙제 또는 조금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내용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를 설명할 때 오픈 리셉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G 프로테인에 아직도 많은 단백질 수용체가 오픈 리셉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픈에 대한 의미는 고아라는 뜻이에요. 고아.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수고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좀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GPCR을 두 가지 종류 형태의 GPCR을 오늘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베타 아드리너직 패스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피네프린 신호 전달 물질이죠. 프라이머리 메신저.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세컨더리 메신저를 설명할 건데요. 1차 메신저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 물질 또는 리간드 이렇게 여러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에피네프린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드레날린, 뭐 축구 동아리 이름이기도 하죠. 에피네프린 리셉터에 결합을 하면 이때 이제 에피네프린 리셉터가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에피네프린이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원래 이 리셉터는 G 프로테인과 결합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테로 트라이머리 G 프로테인과 결합을 하고 있는데 리간드가 결합하기 전에는 이 GDP가 결합이 되었고 G 알파, G 베타, G 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라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왜 S가 붙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 GDP가 GTPA로 익스체인지 교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리셉터에 결합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GTP가 교환이 되어 있으면 GDP는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G 알파는 활성화가 되고 G 베타 감마는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G 알파, GTP 결합이 되어 있는 G 알파 같은 경우는 어디랑 또 인트랙션 하냐면 이제 파트너를 바꾸는 거죠. 아데닐릭 사이클레이스,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효소는 무엇을 촉멸을 하냐면 ATP를 사이클릭 AMP로 촉멸을 하게 되죠.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ATP, 아데닌, 뭐 디악시라이보스,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아니죠, 아데닌, 뭐 라이보스, 그 다음에 이게 트라이포스페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데닐리 사이클레이스 할 경우에는 이 5 프라임 1, 2, 3 그러니까 3 프라임하고 이제 사이클라이제이션이 되죠. 그래서 사이클릭 AMP가 되고 이 사이클릭 AMP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와 결합을 해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는 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라는 것은 이제 타겟 프로테인 여러 프로테인이 되겠죠. 뭐 다양한 프로테인에 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인산화를 시켜서 이 에피네프린이 결합해서 유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학적인
현상들, 리스판스에 대한 단백질들이 다 활성화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이제 이니비션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걸 보면 리간드가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고 G 프로테인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가 또 활성화되고 그럼 이 사이클릭 AMP는 만들어진 형성된 사이클릭 AMP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와 결합해서 활성화시키고 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는 다양한 타겟 프로테인들을 또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보면 이 G알파-S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다음에 G 프로테인 다른 형태의 G 프로테인을 소개를 할 건데 스티뮬레터리 그러니까 자극한 스티뮬레터리 G 프로테인이라는 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G 프로테인이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GS, GI, inhibitory, 그러니까 억제하는 어떤 리간드가 리셉터에 결합했을 때 여기처럼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이클릭 AMP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니비션하는 어떤 G 프로테인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 GS, GI, 그 다음에 다른 형태 GQ라고 하는데 그냥 바로 그 다음 형태의 G 프로테인에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간드 리셉터, 중간에 효소, 그 다음에 프로테인 카이니즈 A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아드레너질 리셉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드레너질 리셉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바이오 시그널링 설명할 때 특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이성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KD 또는 K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차피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가 얼마냐? 그다음 어소시에이션 컨스턴트가 얼마냐? 그럼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가 높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카스트가 높다는 것은 아주 결합력이 특이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디소시에이션 카스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결합력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소시에이션 카스턴트가 하고 어소시에이션 카스턴트라는 것은 서로 이제 역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소시에이션 카스턴트가 5마이크로몰이라는 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 정도 농도가 적어도 있어야지 베타 아드레 리셉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 정상적인 노멀한 리간드이고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아고니스트, 엔타고니스트가 있는데요.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해서 뭐 리얼한 리간드는 아니지만 결합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아고니스트 작용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엔타고니스트는 결합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엔타고니스트, 기량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작용제, 기량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애고니스트하고 엔타고니스트를 보면 여기가 이제 리얼 에피네프린이죠. 구조적으로 보면 이쪽 파트에 보면 구조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5마이크로몰이고요. 그 다음에 에고니스트는 이소프로테레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프로판기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부분이 비슷하고 여기도 똑같고요. 이럴 때 애고니스트라고 했을 경우에 0.4니까 결국 10배 정도 바인딩 어피니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애고니스트가. 같은 농도가 존재하고 있을 때 얘가 훨씬 더 결합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디소시에이션 카스가 낮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파라놀 같은 경우,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는 엔타고니스트인데 몇 배입니까?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엔타고니스트니까 얘가 1000배가 낮더라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니비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니스트와 엔타고니스트의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이쪽 부분이랑 비슷하고 여기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베타 아드레너지 리셉터에 결합하는 것은 어떤 경우 결합을 했을 때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있고 그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에고니스트, 엔타고니스트 두 종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소프로 테레놀, 프로프라놀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시퀀스를 한번 봅시다. 리간드,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 결합을 하고 어디에 리셉터에 GPCR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가 되죠. 그 다음에 사이클 AMP에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서 강조했던 것은 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를 이제 다시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AKAP가 있고요. 이거는 A 카이네이즈 앵커링 프로테인이라서 뭐 크게 어, 눈여겨볼 필요는 없고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는 두 종류의 단백질이 결합이 되어 있다. 하나는 캐탈라이틱 서브 유니트, 그 다음에 레귤레터리 서브 유니트 두 개로 되어 있고 다이머로 형성이 되어 있고 두 개씩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조절 소단이라고 해서 레귤레터리 서브 유니트란 얘기예요. 여기가 캐탈리틱 서브 유니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탈리틱 서브 유니트를 우리가 대엽, 소엽, 영어로 이제 로브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단백질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스트럭처를 보니까 조그만 롭이 있고 큰 옆, 그러니까 뭐 동그란 뭐 그런 구 같은 걸 이제 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엽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엽의 ATP 바인딩 사이트, 왜냐하면 ATP가 결합이 나중에 다른 단백질에 인산화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질, 그러니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에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이 레귤레터리 서브유니트 단백질들이 기질에 결합할 수 있는 걸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기질에 결합이 돼야 되는데 억제하고 있다는 건데, 사이클릭 AMP가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레귤레터리 요 부분에 사이클 AMP가 결합이 되면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이 캐탈리스 서브 유니트를 방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 결합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넥티브한 것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액티브한 상태가 되면서 여기 이 사이트에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의 substrate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고 여기에 있는 ATP가 이 substrate 단백질에 포스포릴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이클릭 AMP가 스몰 몰레큘이 만들어지기, 스몰 몰레큘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변하게 하고 이넥티브한 폼이 액티브한 폼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 예를 들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그널링의 특징 중에 디센시타이제이션 또는 어댑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윗부분이 조금 잘리는데 전반적으로 좀 제목을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의 제목은 Desensitization of the beta adrenergic receptor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간드가 리셉터에 계속 붙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KD가 5마이크로몰이었으니까 세포 내에, 조직 내에, 혈중 내에 5마이크로몰러 이내로, 그러니까 낮아지면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지금 여기가 리간드인데요. 이 베타 아드레너진 리셉터에 결합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계속 이 에피네프린에 대한 기능은 활성화되어야 되는가, 이런 거 봤을 때 바이오 시그널링의 특징 중에 디센시타이제이션, 어댑테이션이라는 특징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베타, 감마, G 프로테인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베타, 감마 리셉터, 아까 헤테로다이머렉 중에 알파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멤브레인에 결합한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뭐가 오냐면 베타 아크라고 해가지고요. 베타 아크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베타 어레스틴 카이네즈인데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기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좀 생략합시다. 그래서 보면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가 베타 리셉터 막으로 얘하고 결합을 해서 어디에 결합을 하게 되냐면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하고 이 G 베타 감마하고 결합을 해서 이 수용체를 하고 결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베타 아드레널 리셉터 카이네이스가 어디에다 여기에다가 세린 장기에다 인산을 시켜요. 리셉터에. 그렇게 되면 이 세린 장기가 포스포레이션 되면서 누가 끌려오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베타 어레스틴이라는 베타 어레스틴 단백질이 이 포스포세린을 인식을 해서 끌려오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리크루트먼트나 소환, 소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크루트먼트 되고 결국은 이제 이 리셉터하고 리간드를 엔도사이토시스 하는 거죠. 세포에 합입을 해서 안쪽으로 비지클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 리간드가 기능을 하는 것은 결국은 멤브레인에 있을 때 G알파를 활성화시키고 아데닐 사이클레즈를 해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를 해서 이런 어떤 시퀀셜리 액티베이션 과정을 겪는데 여기가 비지클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건 결국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여기에 리간드하고 리셉터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멤브레인 있는 상태가 엔도사이티스터 통해서 비지클로 돼버리면 결국은 리간드가 결합하여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센시타이제이션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베타 어레스틴 카이네이즈, 그 다음 G 베타 감마, 그 다음 베타 어레스틴이 이런 어떤 순차적인 엔도사이토시스를 유도하는 하나의 어떤 구성 성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수용체는 이제 탈인산화가 돼서 결국은 다시 어떻게 돼요? 멤브레인 상태로 멤브레인 있는 곳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돼서 그 다음 리간드 새로운 리간드에 베타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결합하게 되면 또 이전에 설명했던 액티베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디센시타이제이션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터미네이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터미네이션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디센시타이제이션은 리간드가 리셉터에 결합했을 때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피드백 이니비션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이 터미네이션은 그 베타 리간드가 결합이 돼서 세포 내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디센시타이제이션보다도 이 활성화된 걸 그 자리에 스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스탑시키는 어떤 기능들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에피네프린의 활성화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제일 먼저는 에피네프린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생성이 되었다가 생성이 이제 감소되었거나 그러면 이제 에피네프린의 전반적인 혈중 농도가 다운되겠죠. 그러면 에피네프린 농도가 다운되면 아까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가 있기 때문에 농도가 다운되면 리간드에 결합하는 에피네프린 농도가 떨어질 거고 전반적으로 이 베타 아드레널 리셉터가 활성화되는 걸 스탑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리간드 자체의 농도의 감소. 두 번째는 GTPase 활성을 조절하면 되죠. 왜냐하면 G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G알파가 GTPase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GTPase를 활성화 더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GTP는 GDP로 되기 때문에 불활성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측에서는 GTPase 액티베이팅 프로테인의 다른 프로테인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GTP 그런 단백질들이 결합하면 GTPase 액티비티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G 프로테인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포스포다이에스트레이즈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ATP가 사이클릭 AMP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사이클릭 AMP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하고 결합을 해서 활성화시키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피드백 이니비션, 터미네이션에 대한 어떤 기전이 있으니까 또 다른 엔자임, 사이클릭 AMP를 깨는 엔자임, 그래서 5-AMP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보리누클레오타이드 포스포다이에스트레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포스포다이에스트레이즈, 그러니까 사이클릭 AMP를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5-AMP 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계를 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스페테이즈는 어떤 의미냐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됐고요. 그런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각각의 기질 단백질 타겟 프로테인을 포스포릴레이션 하잖아요. 보통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는 세린스레오닌 엔자임이에요. 세린스레오닌의 포스포릴레이션 시킬 수 있는 엔자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 포스포 인산화기를 떨어뜨리는 엔자임 포스페테이즈예요. 그러니까 포스페테이즈 활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시그널은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스텝별로 에피네프린 농도, GT페이지 활성, 그다음에 뉴클레 포스포다이에스트레이즈, 포스포테이즈 활성.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약으로서 사용할 때 첫 번째 뭐 베타 아드레nergic 리스폰스를 다운시킨다 했을 경우에 엔타고니스트를 쓸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에피네프린 농도를 조절하거나 뭐 GTPase 활성, 사이클린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포스포테이즈를 활성을 증감시켜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드럭 타겟으로 좋으냐 나쁘냐는 이제 개발자들의 어떤 또는 그 타겟 단백질의 어떤 특성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이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이 표는 뭐냐면 G 프로테인, 사이클릭 AMP를 사용하는 몇 가지 신호물질에서 2차 전령이라는데요. 이제 좀 이따 이제 2차 전령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결국 프로테인 사이클 AMP가 많이 생성이 되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활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었던 것은 이 에프네프린, 베타 아드레날린에 대한 얘기만 했었죠. 그 외에도 이 G 프로테인 사이클릭 AMP, 그러니까 아데닐린 사이클레즈를 경유를 해서 이 활성화되는 다양한 어떤 호르몬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ACTH, 아데니랄 코티코트로픽 호르몬, 뭐 CRH, 뭐 여기 글루카곤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시그널이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 그 리셉터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글루카곤은 글루카곤 리셉터가 있겠고 이 에피네프린은 베타 아데노신 리셉터가 되겠고 이 도파민 리셉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마토스타틴, 그다음에 맛 유발 물질, 그다음 냄새 유발 물질, 뭐 다양하게 이제 적어도 이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자, 그 지금 얘기했던 G 프로테인 중에 첫 번째 형태인 아데닐 사이클레이즈가 중간에 매개가 되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활성화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신호물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에피네프린뿐만 아니라 글루카곤,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1차 신호물질 우리가 테이블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것을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GPCR 할 때 설명을 했었지만 두 가지 종류의 GPCR, 그러니까 시그널이 좀 다르다는 거죠.
GPCR 중에 G 프로테인의 헤테로트라이머릭은 G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G 프로테인의 알파 타입에서 아이소 타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GS, 그다음 두 번째는 GI, 세 번째가 GQ예요. 그래서 오늘 GQ를 두 번째 타입 GPCR인데요. 그러면 GQ가 있고요. GQ는 여기도 마찬가지 헤테로트라이머릭이고요. 그러면 앞서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자, 리셉터가 다르죠. 리셉터. 그럼 리간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여되는 GQ가 그러니까 GQ냐 GS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간드가 리셉터에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GQ가 활성화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사이클에서 보면 GS라는 것은 아데닐 리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GQ는 다른 엔자임을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된 엔자임의 타겟 프로테인, 그 앞에서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활성화됐죠.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떤 단백질이 거기에 관여가 될까? 그리고 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깐 언급은 아직 안 됐는데 사이클 AMP와 같은 세컨더리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메신저 이 장을 시작할 때 어떤 프라이머리 메신저, 리간드, 세컨더리 메신저. 보통 프라이머리 메신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세컨더리 메신저에 따라 대비되는 용어로 프라이머리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라이머리 메신저는 그야말로 리간드, 그러니까 신호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외부에서. 세컨더리 메신저는 세포 내에서 작용되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 그래서 세포 내에서 아까는 프라이머리 메신저는 바깥에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셉터에 경유를 하고 그다음 리셉터가 활성화돼서 어쩌지 해서 세컨더리 메신저라는 것은 인트라셀룰라 디퓨저블 스몰 몰레큘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이클 AMP처럼 ATP 사이클릭 AMP 만들어지고 세포 내에서 얘가 다른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물질들을 우리가 세컨더리 메신저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GPCR의 두 번째 타입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리셉터 다르죠. GQ 타입 다르죠. GQ가 활성화하는 엔자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타겟 프로테인도 다르고 그 이후에 타겟 프로테인이 또 다른 서브스트레이트 단백질에 대한 것도 다르고요. 그 중간에 세컨더리 메신저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